자, 영감이라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그 영감이라고 하는 것과 감각이라고 하는 것이 있죠. 그죠? 그죠? 네. 이것은 전부 다 육체성에 속하는 것이고, 물질이죠, 이거는. 이것은 정신에 속하는 거잖아요. 정신에, 영혼에 속하는 것이고, 그렇습니다. 자, 우리는 이 영감은, 제가 늘 얘기하지만 영감은 어디에서 오나요? 하늘에서 오나요? 어디에서 와요? 육체로부터 옵니다. 아셨죠? 자, 육체로부터. 이때 이 육체는 감각이죠. 우리가 오감, 육감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눈으로 보고 뭐 만지고 뭐 이렇게 하는 거. 그것으로부터 일어나는 것이 뭐라고요? 마음이라고 했죠. 그죠? 마음을 통해서 이 영감이 옵니다. 그럼 육체가 없다면 영감도 있을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흔히 그렇습니다. 육체만 있고 영혼이 없는 사람을 뭐라고 한다고요? 뭐라고 합니까? 동물? 짐승. 뭐 이렇게 얘기합니다. 짐승이라고 얘기를 해요. 생각은, 여기도 생각은 있죠. 그 생각은 동반하는 것이 욕망이죠. 그죠? 그래서 제가 이 욕망을 얘기하니까 왜 선생님이 자꾸 욕망을 얘기합니까? 라고 얘기를 해요. 우리가 감각적으로 뭔가를, 체득한다는 것은 욕망이 그게 개입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나 중심의 욕망을 가지면 인간은 누구나 다 나 중심이에요. 이타 중심 아니에요. 나 중심입니다. 그 나 중심이 예를 들어서 나르시스트로 이렇게 나르시시즘으로 빠진 사람들은 어떻게 된다고요? 굉장히 이기적인 사람이고 아니면 이쪽으로 좀 가치지향적인 삶으로 이렇게 바뀌면 어떻다고요? 이타적 행위를 동반해서 하는 거죠. 그런 차이입니다. 그래서 자, 오늘은 그 얘기를 좀 하려고 합니다. 영감. 인스피레이션이 우리가 영혼 뭐 이런 개념이죠. 영어로 인스피레이션. 육체와 영혼.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 우리의 존재 조건을 드러내는 것은 또한 우리 자신을 창조하는 일이다. 창조라고 합니다. 창조는 뭔가 새롭게 만드는 것이죠. 뭔가 새롭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창조성은 무엇을 부여하고 있나요? 우리가 작품 이렇게 얘기하거나 요즘은 전부 다 뭐 공예도 전부 다 작품이라고 얘기를 하긴 하죠. 근데 이것은 뭐예요? 도구로서의 어떤 역할을 가지고 있는 거고요. 예술을 우리가 얘기할 때는 이 작품성이 벗어난 거죠. 도구성을 벗어난 거죠. 예술을 얘기할 때. 이 예술을 우리는 뭐다고요? 여기서 얘기하고 있는 창조성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창조성. 자, 이 창조성은 어디에서 오나? 이 창조성은 기도한다고 다 창조성이 오나? 아니다. 무엇을 통해서? 나의 감각을 통해서 그것을 체득하고 그 체득한 바에 의해서 내가 알아채는 거죠. 그랬다고 그러잖아요. 알아채는 거. 거기에서 우리는 창조성이 도래를 하는데 그것을 우리는 한마디로 영감이라고 얘기할 수가 있다. 자, 그래서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그 드러냄, 계시라고 합니다. 여러 형태로 나타날 수 있다. 계시는. 그래서 이 극명한 예로 제가 가끔씩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아마 교회에서도 마찬가지고, 교회는 제가 잘 모르니까, 교회에서 막 이렇게 기도를 하다가 갑자기 막 흐느끼거나 울고 이런 사람이 있죠. 그 계시성을 통해서 우리는 어떻게 되나요? 감동을 하죠. 감격을 하죠. 환희입니다. 환희 같은 것들이. 그 환희는 이성적으로 통제되는 환희가 아니고 자기도 모르게 그렇게 됩니다. 교회에서 이제 그런 경우. 아니면 우리가 절에 스님들이 이제 그렇게 하죠. 10년, 20년 이 부분을 깨닫기 위해서 공부를 합니다. 근데 오나요? 잘 오지 않아요. 오지 않습니다.
근데 어느 날 갑자기 뭐예요? 그 산 계곡을 이렇게 행보를 이렇게 하다가 갑자기 계곡물 소리가 졸졸졸 흘러내려가는 소리를 듣고 탁 깨닫습니다. 오도. 아니면 대나무 숲에 대바람 소리 지나가는 것, 새들이 후루룩 날아가는 그 모습을 통해서 탁 알아채미죠. 그것이 바로 여기서 얘기하고 있는 계시성과 연관이 있다. 그럼 시도 마찬가지다. 시도. 그죠? 시도 책상머리에 앉아 나 오늘 씻어야지 하고 앉아있으면 잘 안 나오죠. 거기에 어떤 동화되거나 감동하는 뭔가 계기성이 있어야 돼요. 그죠? 어떤 대상에 대해서. 그래야 시가 됩니다. 그런 것들을 전부 다 우리는 계시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다. 어떤 경우엔 언어적인 형태를 띠지 못할 때도 있죠. 대다수가 그렇습니다. 대다수가 어떤 부분에 대한 감동은 언어적 형태란 것은 2차적인 거죠. 언어는 우리가 그 태초에 말씀이 있었다라고 하잖아요. 태초에 말씀이죠. 이 말씀 이전에는 말씀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없었어요. 말씀은 무엇을 동반하나요? 의미죠. 의미를 동반하고 여기는 반드시 말과 뭐예요? 언어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우리들에게 부여를 합니다. 이건 2차적인 거죠. 2차적인 거예요. 그죠? 우리말에 그런 말이 있어요. 너무 감동하면, 너무 그 크나큰 뭔가를 느끼면 말이 돼요, 안 돼요? 말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말로서 표현할 수 없는 어떤 세계죠. 자, 그것이 언어적인 형태를 띠지 못할 때도 있다. 하지만 이 경우에조차도 현시하는 주체의 창조, 즉 인간의 창조는 수반된다. 우리들의 원초적인 존재 조건은 본질적으로 항상 스스로를 만들어가고 있는 무엇이다. 항상 스스로 만들어가고 있는 무엇이다. 그래서 스스로 만들어간다는 것은 우리가 일상적으로 부딪히는 만남이죠. 만남 속에 대상들과 더불어서 일어나고 있는 어떤 일입니다. 이 일 속에 우리는 영감이 또는 계시성이 그렇게 내재되어 있다. 이렇게 봐도 됩니다. 자, 어쨌든 계시가 시적 경험이라는 특수한 형태를 취할 때 행위와 표현은 불가분이 것이 된다. 불가분의 것이 된다. 자, 어떤 사람들은 여기도 있어요. 여기도 그 아침에 이렇게 출근하다 보면 그 뭐예요? 이 메가폰 이렇게 들고 복음을 전하는 사람도 있어요. 예수님 말씀에 대해서, 성경 말씀에 대해서 막 이렇게 전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럼 그의 입장에서는, 우리 입장에서는 사람마다 다 다를 거 아니에요. 참 열심히 하는군 하는 사람도 있고, 어떻게 저렇게 열정적이 빠져버렸냐, 그렇게 생각하는 경우도 있겠지만, 본인의 입장에서는 어때요? 그 계시성이라는 것을 통해서 뭔가를 느꼈다 이 말이죠. 뭔가를 느꼈으니 그것을 어떻게 해야 한다고요? 또 표현하고 전달하고자 하는 욕망이 생기는 거죠. 시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시를 쓰거나 뭔가 창조를 해낸다는 것은, 아셨죠? 창조를 해낸다는 것은 그 부분에 대해서 내가 강렬한 무엇을 느꼈기 때문에 표현하고 싶은 욕구가 있는 거예요. 욕구가. 인간은 누구나가 이것이 가장 원초적인 욕망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알타미라인가요? 알타미라? 그죠? 알타미라. 이것이 인간이 기록하고 있는, 이게 기록이죠. 일종의. 기록은 뭐예요? 기억하기 위해서, 잊어먹지 않기 위해서 어떤 형태로든 그것을 새겨놓는 거예요. 이것이 최초의 인간이 기록하는 문화의 최초의 시발점이죠. 그래서 중국 같은 데는 어떻게 하나요? 각골 문자 알죠? 상형 문자 뭐 이런 것들. 그 다음에 그게 조금 더 진행이 되면 뭐가 있어요? 죽간이라고 들어보셨어요? 죽간? 대나무 이렇게 쪼개서 거기다 글씨 새겨서 이렇게 끈으로 연결해서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중국 고서를 이렇게 보면 뭐 책을 5수레를 읽었다 뭐 이렇게 하잖아요. 근데 요즘 개념으로 이거 생각하면 안 돼요. 요즘 개념으로 이거 책 5수레 같으면 몇 권 정도 될까요? 아마 몇만 권은 될 거예요. 그럼 책 읽다가 볼일 다 보는 거야. 책 읽다가. 근데 5수레를 읽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은 그 주간이라고 하는 거예요. 주간. 이렇게 대나무로 이렇게 첩해서 만드는 거죠. 그럼 그 책 한 권 분량이면 어마어마한 부피일 거 아니에요. 그런 것들을 이렇게 싣고 5수레 이렇게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한다는 거. 주간 다음에 뭐가 있어요? 백서라고 있죠. 백서. 백서가 무엇에 적는 건가요? 비단에 적는 거예요. 비단에. 비단의 글씨를 쓰는 거죠. 비단에. 그 다음에 이제 넘어오면 뭐가 있어요? 종이로 오는 거죠. 종이로. 아셨죠? 종이로 옵니다. 그럼 인간은 왜 이렇게 기록하는 데서 집착하냐? 인간은. 그래서 우리는 이런 것들을 뭐라고요? 역사시대와 선사시대 이 얘기 들어보셨죠? 역사시대와 선사시대는 구별은 뭐예요? 문자로 기록하는 시대가 역사시대고요. 아셨죠? 이런 것들을 기록하는 방식이 문자가 아닌 시대를 우리 선사시대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공의 인간은 뭐 한다고요? 기록에 대한 철저한 욕망을 가지고 있다. 기록에 대한. 그 기록은 뭘 적는 거예요? 내가 새로운 세상에 대한 느낌이라든가, 그죠? 새로운 풍경이라든가. 언어가 없었을 때 알타미라 이 동굴이 그런 거잖아요. 들소 그려놓고 사선 그려놓고 이런 거잖아요. 내가 보고 느낀 그대로의 어떤 사실성을 재현해내는 거죠. 재현해내는 겁니다. 그래서 아마 우리 박영희 선생님이 유럽을 여행하거나 뭐 어디 그 성벽에 이렇게 여행하시면서 박영희 왔다 감 이런 거 적은 경우 있어요, 없어요? 그럴 힘 없어요. 힘 없어요? 안 세요. 아마 이제 우리 아잔타라고 하는 그 인도의 동굴 있잖아요. 어마어마해요. 그 크기가. 그 다음에 그 정교함이란 입이 떡 벌어질 정도의 어떤 그 예술성을 갖고 있는데요. 참 이 한국인들이 독특한 그 온 산이 돌이에 바위를 뚫어서 그걸 석굴을 만들고 거기에 이제 부처상을 만들고 이렇게 했거든요. 어마어마합니다. 근데 거기에 이렇게 들어가면 뭐 예를 들어서 부처가 이렇게 계시고 그 다음에 이제 옆에 어석한 그 벽에 뭐 영미 왔다 감 영미하고 순철이 사랑함 뭐 이런 걸 적어 놓은 걸 제가 봤어요. 제가 그러면 일본 놈도 뭐 나카무라 왔다 감 이런 거 적어 놨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미국 놈도 뭐 조지 워싱턴이 다녀감 이런 것도 있어야 될 거 아니야. 근데 영미밖에 없어요. 영미. 철수 왔다 감 이런 거밖에 없어.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 우리는 표현에 대한 욕망이 너무너무 강렬한 민족인가? 훨씬 더 강렬한 민족인가? 그래서 우리 한국인들은요, 흥이 많다고 하잖아요. 기가 많다고 하잖아요. 판을 깔아놓고 제대로 불 붙으면 무아지경까지 가죠? 안 그런가요? 여러분들은 안 그러시구나. 나는 내가 내 자신을 깜짝 놀랄 정도로 한번 안 적이 있습니다. 강원도 인제에 무슨 내린천 축제라고 이렇게 해서 초대를 받아서 이제 갔어요. 가서 거기 행사도 끝나고 나중에 공연을 이렇게 하는데 지금은 이제 돌아가셨습니다. 고인이 되신 분인데 이남이라고 계시잖아요. 이남이라고. 그죠? 이남 가수요? 가수. 울고 싶어라 뭐 이런 거. 남자였던가요? 네, 남자. 그걸 처음 들었어요. 나는 가수가 노래를 부르는 걸 처음 그날 들었어요. 앞에 앉아서 이렇게 들으니까 아주 목소리도 좋고 그 또 분위기에 샥 젖어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 노래를 한참 듣고 이제 뭐 분위기에 이제 싹 갔죠. 맛이 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술 드셨나요? 술도 이제 한잔 했긴 했죠. 근데 이제 나중에 이제 흥이 돋으니까 거기 뭐예요? 사물놀이패인가요?
사물놀이 아시죠? 막 김덕수 사물놀이 뭐 이런 거. 김덕수는 아니고 그 뭐 프로들이. 아니, 꽹과리, 뭐 이런 거 치는 거. 꽹과리 이렇게 치는 거 있잖아요. 과당땅 이렇게 치는 거. 징도 치고. 그걸 두드리고 가면서 하니까 어깨가 갑자기 들썩들썩 하는 거예요. 근데 사회자가 아니, 앉아서 계시지 말고 흥나는 사람들 나와서 춤추라, 놀아라. 이렇게 되니까 이제 여기저기서 이제 일어나서 이제 나가잖아요. 근데 나도 이제 엄격히 갔어요. 갔는데 나중에 어떻게 춤을 췄는지도 모를 정도로 무아지경에 빠져서 그렇게 춤을 췄어요. 추고 나중에 이제 다 끝나서 이제 주위를 돌아보니까 내 혼자만 있는 거예요. 내 혼자만. 얼마나 난장을 쳐버렸는지 내 혼자만 그렇게 춤추고 난리를 쳤어요. 그랬더니 그 시선하는 사람들이 그래요. 아우, 주 선생님 내가 처음 봤다고 저렇게 하는 거. 그런 면이 있었냐고. 그래서 나중에 정신 차리고 가만 생각하니까 어이가 없기도 하고 부끄럽기도 하고 그랬어요. 그래서 가만히 생각하니까 내 속에도 주체하지 못하는 그런 끼가 있었구나, 내가. 나도 모르게. 그것은 뭐 때문에 그동안 발현이 안 됐다는 거예요. 외부적 요소 때문에. 억압이죠. 나 스스로 통제하거나 그 대상에 대한 억압 이런 것들을 통해서 그것을 억눌려 있었던 거죠. 자, 그래서 우리는 인간은 누구나가 다 뭐예요? 표현에 대한 욕구를 가진다. 여러분들은 우리 이제 우리 정강영 선생님이죠. 정강영 씨. 성함이 굉장히 정강영. 강령. 네. 발음하기가 특히 경상도 이쪽 부분은 좀 곤란해요. 혀가 꼬여요. 강한 명령 뭐예요? 정강영이라고 하는 분이거든요. 근데 이제 그림을 또 그리셔요. 그림을 그리신다고 그래요. 그래서 기회가 되면 이제 좋은 그림도 좀 뵐 텐데. 어쨌거나 그림도 그렇고, 그죠? 그림도 뭔가 내 마음속에서 일어나고 있는 어떤 표현하고 싶은 욕망, 욕구가 불현듯 생겨야 그림을 그리는 거 아닐까요? 그렇지 않습니까? 예. 그와 마찬가지로 여러분들이 이제 시를 선택하셨으니까 내 마음속에 표현하고 싶은 그 욕구 중, 욕망 중 한 부분이 시로서 표현이 되는 거죠. 시로서. 자, 어쨌든 계시가 시적 경험이라는 특수한 형태를 취할 때 행위와 표현은 불가문의 것이 된다. 시는 느껴지는 것이 아니라 말하여지는 것이다. 말하여지는 것이다. 시란 그렇습니다. 느낌은 감상이고요. 여러분들은 시 느낌자이기도 하지만 또한 시 창작자이죠. 그죠? 그 두 개를 다 동시에 갖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그것은 나중에 낱말들로 옮겨지는 경험이 아니라 낱말들 자체가 그 핵을 이루는 경험이다. 자, 우리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낱말로, 언어로 옮겨지는 것은 2차적인 부분입니다. 이것이 도래하기 이전에 느낌, 그 느낌이죠. 자, 그래서 그 경험을 분석하는 것은 그 경험의 표현을 분석하는 것을 포함한다. 둘은 하나이며 같은 것이다. 앞장에선 시적 계시의 의미를 규정하고 분석했다. 이젠 그것이 어떻게 실제로 일어나는가를 살펴보자. 우리들의 물음이 제일 먼저 부딪히는 어려움은 시 창작의 정언들이 보여주는 모호함이다. 시인들이 말을 믿는다면 표현의 순간에는 언제나 예기치 않을 결정적인 도움이 있다고 한다. 그래서 이 도움은 물론 이 도움은 외부적 요소에 의해서 대상에 의해서 내가 일어나는 어떤 현상이지만 그 대상과 내가 부딪힐 때는 나 스스로의 자발성을 갖고 있어야만 스스로 부딪히는 거죠. 알을 체득하는 겁니다. 그래서 좀 그렇게 됐으면 좋겠어요. 저도 처음 시를 쓸 때 좀 시에 이렇게 몰입하고 이렇게 할 때는 하루 저녁에 제가 몇 편 썼다고 그랬어요.
23편인가 24편 하루 저녁에. 예. 하루 저녁이에요. 그렇게 쓰는데 그것이 시로 성화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게 잘 안 된다. 자기 통제라는 부분, 재련이라고 하는 부분들을 갖지 못했기 때문에 그냥 그 열정적인 나열이죠. 그 나열입니다. 나열입니다. 지금도 저는 갖고 있습니다만은 그걸 이렇게 들여다보면 이렇게 내가 거칠었군. 거칠었군. 그러면서 또 한편으로 지금은 어떻게 됐어요? 뭔가를 조금 아는 것처럼 생각하지만 뭐가 사라져 버렸어요? 나에게는 거침, 야성 이런 것들이 결여가 되어버렸습니다. 결여가. 그래서 완숙은 있을지 원숙이라고 그래야 되나? 완숙이라고 그래도 완숙미는 있다고 하더라도 그죠? 원숙미는 있다고 하더라도 뭐가 없다? 야생성이, 풋풋함, 순수성이 사라졌다. 그래서 우린 노회하다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노회. 노회하다. 뭐예요? 노예 무슨 회자? 돌이킬 회자인가 그럴걸요? 노회. 노회하다라고 하는 것은 노련하고 계략적이다. 뭐 이런 얘기입니다. 나이가 들면 들수록 노회해지죠. 사람들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도움은 우리의 의지의 결과일 수도 있고 혹은 그것과 상관없을 수도 있지만 언제나 갑작스러운 침입의 형태를 취한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가끔 이제 그런 얘기를 들었을 겁니다. 신들의 주머니는 지갑은 없다고 하더라도 뭐는 있어야 된다? 수첩과 필기도구는 필수적으로 있어야 된다. 필수적으로. 그래서 그런 얘기를 했더니 선생님 그거 불편하게 그리고 요즘 그렇게 사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스마트폰에 여기 메모장이 있잖아요. 그거 뚝뚝뚝 하면 되는데 이게 잘 안 돼요. 이게 익숙하지 못하니까 뭐가 딱 왔어요. 그러면 이거 찾아가지고 열고 메모장 열고 뭐 하다 보면 어이씨 생각됐던 게 어떻게 해요? 휘발성 때문에 다 날아가 버렸어요. 그럼 짜증만 나잖아요. 짜증만. 그래서 안 씁니다. 여기에 뭔가 적어 놓으면 날아갈 것 같고 불안해 여기는. 그래서 항상 이제 가방을 들고 다니는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무슨 행사를 가더라도 가방 들고 가고 놀러 가더라도 가방 들고 가고요. 사람들이 이상하게 생각해요. 야 너는 놀러 가는데도 가방 들고 가냐? 올해군요. 올 봄에 원미산에 여기 진달래 축제 하잖아요. 봄날에. 그래서 그게 저쪽 다른 데 강의하는 반이 선생님 그 봄날도 되고 했으니까 저기 진달래 그 축제 하는 데 가서 그 야외 수업해요. 그래요. 야외 수업하면 뭐 그 꽃구경하고 놀자는 얘기지 뭐. 그죠? 막걸리 갖다 놓고 한잔하고. 그럼 다들 알록달록 등산복 입고 선글라스 끼고 이제 룰루랄라 하고 오는데 나는 뭐 들고 갔어요? 가방 들고 가는 거야. 가방 들고. 그러니까 얼마나 확 깨요. 사람이. 얼마나 고지식 하냐고요. 분위기도 파악도 못하고. 그러니까 그게 습관화 이렇게 돼 있어서 어디 가면 가방을 안 들면 불안해요. 불안합니다. 그것도 일종의 편집증인가 뭐 그런 종류겠죠. 자, 시인의 목소리는 자신의 것이면서 동시에 자기 것이 아니기도 하다. 내 사고의 흐름에 뛰어들어 나로 하여금 원하지도 않았던 것들을 말하도록 하는 그는 대체 누구냐? 그래서 여기에 하이데거는 뭐라고 한다고요? 대상이라고 얘기하죠. 사물이라고 얘기하죠. 그랬다고 그랬잖아요. 사물이 말한다. 나는 단지 그 사물이 말하는 것을 알아채어서 받아 적을 뿐이다. 그럼 내가 자발성을 가지고 말을 하나요? 사물이 나를 말하게 하나요? 사물이 나를 통해서 말하게 하는 거죠. 이 꽃이 직접적으로 말은 못 하잖아요. 꽃이, 그죠? 근데 내가 이 꽃을 통해서 꽃이 말하고자 하는 것, 내재하고 있는 그 존재라고 하는 부분들을 내가 발견했다면, 알므로서 그 계시성으로서 내가 발견했다면, 얘는 뭐예요? 내게 그것을 전이시켜 준 거죠. 그럼 나는 뭐예요? 전이 받아서 나는 옮겨 적는 역할밖에 안 하는 거예요. 안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가끔씩 이제 연초가 되면 뭐 보러 다녀요? 토정 비결 사주 보러 다니잖아요. 그죠? 사주 보러 다니고. 그 다음 또 점집에 가서 1년 신수인가 그런 것도 이렇게 치기도 하고. 그 사람들은 뭘 가지고 있나요? 그 사람들은. 내가 갖지 못한 능력이 있다라고 믿기 때문에 내가 거기 가서 일정한 돈을 지불하고, 그죠? 그이들의 말을 듣잖아요. 거기가 신인가요? 아니면 우리가 갖지 못하는 어떤 세계, 영적인 세계에 대한 소통을 하나요? 일반론적으로 보면 그이나 내나 똑같아요. 그죠? 똑같은 거예요. 근데 내가 이제 가서 뭔가 물어보거나 이렇게 하면 그이들은 뭘 끌어와요? 뭘 끌어오죠? 자기가 믿는, 그죠? 신적인 어떤 대상을 끌어와서 나를 비춰보는 거죠. 그러면 그 신을 통해서 말하는 바를 내게 전달해 주잖아요. 그게 무당이에요. 그게 점하는 사람들이에요. 자, 제가 지금 설명드린 시인의 역할도 여기에 있는 거예요. 여기에. 그 대상이 말하는 것을 나는 알아채고 뭘 한다고요? 표현을 한다는 거죠. 시라는 장르를 통해서 표현을 하는 거죠. 그것을 치밀하게 하는 시인들은 감수성이 예민한 것이고 잘 알아채미죠. 아셨죠? 자, 그래서 어떤 이들은 그를 악마, 뮤즈, 영, 그 다음에 정령으로 부르고 다른 사람들은 그를 노동, 우연, 무의식, 이성으로 부른다. 어떤 이들은 신은 외부로부터 온다고 믿고 어떤 이들은 신 자신에게서 온다고 믿는다. 여러분들은 어떤가요? 외부로부터 오나요? 신 자신에게부터 오나요? 둘 다 오는 거죠. 그죠? 둘 다 오는 겁니다. 둘 다. 하지만 그들 모두가 예외를 하지 않을 수 없다. 그리고 그 예외는 빈번히 일어났어. 단순히 예외라고는 부를 수는 없다. 사실을 확인하기 위해서 창작에 관한 이런 상반된 개념들을 이상적으로 반영하는 두 타입의 시인을 가정해 보자. 여러분들은 어디에 속하는가를 한번 생각을 해보자. 자, 책상 위에 엎드려 골똘하지만 텅 빈 듯한 시선으로 영감을 믿지 않은 시인은 미리 그려놓은 계획에 따라 시의 첫 열을 이미 썼다. 자, 이것은 구조주의적으로 집도 마찬가지입니다. 마치 무슨 집을 예를 들어서 양옥을 지을 것인가 한옥을 지을 것인가 하면 무엇이 필요해요? 가장 바탕이 설계도가 필요합니다. 설계도가 필요해요. 이 설계도대로 갖다 재료를 집어넣으면 되죠. 시도 이와 같이 서는 사람이 있고 시도 이와 같이 서는 사람이 있고요. 아니면 어떤 부분에 대해서 영감적인 부분을 갖는다면 어떤 대상이 꽃이 이렇게 있어 꽃을 이렇게 있으면 여기에 대한 어떤 부분은 어떤 형태로 나타날지 몰라. 아셨죠? 그러면 이것을 통해서 이 계시성을 통해서 그려지는 것은 한옥이 될 수도 있고 양옥이 될 수도 있고 빌딩이 될 수도 있고 땅굴이 될 수도 있다. 동굴이 될 수도 있다. 자, 이런 것들에 의지하지 않은 사람들은 이렇게 쓰죠. 시를. 구조학적으로 이렇게 접근하고 시를 써냅니다. 어느 것이 좋다. 어느 것이 맞다. 이렇게 하려면 이 사람들은 뭘 해야 돼요? 어마어마한 공부를 해야죠. 어마어마하게. 죽기 살기로 공부를 해야죠. 이 사람들은 뭘 해야 돼요? 술 먹고 맨날 놀아야 돼. 술 먹고. 자, 농담이고요. 공이 둘 다가 공부를 하는데 체득하는 통로, 방식이 차이가 있는 거죠. 차이가 있습니다. 그거를 잘 생각해 보세요. 나는 어느 쪽인가? 나는 어느 쪽인가? 그럼 나는 이쪽이다. 틀렸다. 나는 이쪽이다. 이것도 틀렸다. 없어요. 자기가 맞는, 자기의 체질에 맞는, 자기의 체득하는
어떤 것들에 맞는 스타일이 있어요. 그 스타일을 가진다면 그것은 곧 자기 것이 되는 겁니다. 이해돼요? 선생님이 이렇게 하라고 그랬다고 해서 그 오로지 그 뭐예요? 안 되는 놈을 자꾸 그렇게 반복하면 시간만 낭비되고 허비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 부분은 여러분들이 자유롭게 선택을 해서 가시면 된다. 자, 시의 첫 년을 이미 썼다. 아무것도 우연에 맡기지 않았다. 각각의 가군과 이미지를 자명한 원리에 따른 엄격한 필연성, 그리고 기하학적 놀이 같은 즐거움과 가벼움을 준수하며 썼다. 가장 대표적인 시인이 이 누구예요? 우리나라에서? 이상이라고 하는 시입니다. 이상. 기하학적 고찰이라든가 거울이라든가 이런, 그죠? 오감도라든가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영감의 어떤 형식으로 쓰는 것이 아니라 철저하게 구조주의적으로 그렇게 계획을 해서 씁니다. 하지만 11넘절의 마지막 행을 끝내기 위한 한 단어가 필요했다. 시인은 생각나지 않은 가군을 찾아 사전을 뒤적인다. 하지만 찾지 못한다. 담배를 피워물고 일어섰다, 앉았다, 다시 일어선다. 근데 그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제가 이제 가끔 이런 거부감이 들지도 몰라요. 제 얘기가. 무당들이 자기 그 영적 능력이 떨어지면 어떻게 해요? 산에 가서 목욕 재개하고 응. 산기도 가죠, 산기도. 지리산이나 뭐 바위에 이렇게 해서 길을 받고 그렇게 하죠. 그렇게 해서 충만히 이제 만땅이, 우리가 자동차에 기름 넣듯이 기름 만땅으로 차면 이제 자동차 가는 것처럼 그이들도 이렇게 산에 내려와요. 그럼 시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시인들도. 거기가 에라, 내가 영적인 능력이 없구나, 술이나 마시고 그냥 자버리면 그 영적인 능력이 부활하나요? 괴롭겠죠. 부활 안 하면. 그래서 이구동성으로 공이 많은 시인들이 그런 얘기를 합니다. 자기 학대라는 걸 합니다. 자기 학대라는 거. 저 같은 경우는 아마 요즘 좀 이게 머리가 좀 이상한가? 저도 이제 박영희 선생님 자꾸 닮아가서 이게 왔다 갔다 해서 그런가? 그런가? 조금씩 느슨해졌어요, 저도. 근데 좀 이렇게 시를 쓰겠다고 이렇게 작정을 하고 뭔가 이렇게 딱 띠리 돌아가면 그게 금방금방 오고 해결되죠. 좀 좋아요. 근데 안 돼요, 이게. 내 마음대로 안 돼요. 그럼 일주일이든 뭐든 이렇게 극도로 이렇게 올라가는 거죠. 극도로. 올라가면 잠도 못 자죠. 그냥 뭐 잠 못 자니까 까칠하죠. 그 다음에 먹는 것 좀 개판이죠. 요즘 제가 좀 부하나요? 좀 살 좀 쪘어요? 바삭 말랐어요, 아직도? 유인철 씨 얘기 들어보면 옛날에는 이 뭐라고 그랬어요? 새꼬챙이처럼 그렇게 됐다. 그때가 가장 날카로웠을 때다. 내 스스로가 날카로웠을 때다. 그래서 어떻게 돼요? 앉았다, 일어났다, 밖에 나가서 담배를 폈다. 그조차도 안 되면 소주 한 병 갖고 와서 서너 잔 먹고, 또 안 되면 또 서너 잔 먹고, 며칠을 그렇게 돌아갑니다. 며칠을. 이게 각자가 가지고 있는 습성입니다. 정말 잘못된 습관이에요. 정말. 설거지하거나 막 그럼 뭐 여성분이니까 또 그럴 수도 있고. 그래서 어떻게 하죠? 자기를 학대합니다. 자기를 지칠 때까지. 그렇게 해서 마지막에 이제 해결되는 그 꼭지점을 이렇게 보면 지쳐서 이제 거의 실신할 정도가 이렇게 되면 그때서야 석 이렇게 풀려요. 석 뭔가 이렇게 내 마음 먹은 대로 이렇게 풀립니다. 그래서 그 전까지는 뭐와의 싸움인가요? 나와의 싸움인가? 나의 욕망과의 싸움이잖아요. 나의 욕망과의 싸움입니다. 그것이 이제 어떻게 되나요? 나중에 나의 들끓는 이 욕망과 싸우다 보니까 지치겠지. 지쳐서 슬쩍 그걸 전부 다 내려놓음과 동시에
밀려오는 게 뭐가 있다 이 말이에요. 뭐가 있다. 그때 이제 됩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너무너무 힘들어서 야, 시인으로서 한다는 게 이거야말로 정말 고통이구나, 고행이구나. 그렇다고 해서 뭐 세상 뒤집을 수 있는 뭐가 생겼어요? 안 생겼잖아요. 아무것도. 얻는 거는 뭐예요? 피폐한 가정 살림과 나의 피폐한 몰골과 빈 봉투와 그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내려놓지 못하고 일평생을 끌고 갑니다. 중독이죠. 여기에 이제 그런 게 나옵니다. 담배를 피워 물고 일어섰다 앉았다 다시 일어선다. 무, 공허와 불모. 그러다 갑자기 가군이 생각난다. 무. 이때 무라고 얘기합니다. 무. 자, 이 무는 지금 이제 하이데거도 그런 얘기를 했고 물러감이죠. 물러감. 무엇이 물러가냐? 현실이 물러간다 이렇게 했잖아요. 그죠? 현실이 물러가고 그 다음에 이 현실은 전부 다 대상을 거느리고 있는 공간입니다. 자, 이 현실이 물러가면 무엇이 온다고 그랬어요? 내가 추구하고자 내가 보고자 했던 존재라고 하는 이 내면성이 나타난다. 여기도 그 똑같은 얘기를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갑자기 가군이 생각나서 시를 예상하지 못한 방법으로 어쩌면 초기의 계획의 정반대의 방향으로 완성하기도 하는 것이 타반사다. 나는 어머니의 사랑에 대해서 이제 뭐 시를 써야 되겠지 하고 이제 막 뭐 어떻게 저떻게 뭐 해요. 근데 이게 시달리다 나중에 보면 영자 사랑하는 얘기를 쓰고 있어요. 영자 사랑하는 얘기. 예? 곧 사랑하는 얘기 그런 거. 그럼 내가 애당초 생각했던 엄마에 대한 사랑, 그 감사함에 대해서 쓰려고 했는데 예? 아마 여러분들도 그런 경험을 많이 하실 겁니다. 내가 애당초 이거는 예를 들어서 뭐 설거지에 대해서 내가 시를 써야지 라고 썼는데 나중에 보니까 뭐예요? 설거지는 온데간데 없고 뭐 등산하는 얘기 쓰고 있어요. 등산하는 얘기. 예? 그렇습니다. 이 이상한 도움을 어떻게 설명할 수 있겠는가? 시인이 착상을 자극해서 그것이 순간적으로 나타나게 했다고 말하는 것으로는 부족하다. 무에서는 무만 나온다. 그 단어는 어디에 있었던 것일까? 그리고 무엇보다도 시적 발생들은 어떻게 우리에게 일어나고 있는가? 반대의 경우에도 비슷한 일이 일어난다. 속삭임의 무진장한 흐름에 내바뀐 채 외부 세계로 향한 눈을 지그시 감고 시인은 거침없이 글을 써내려 간다. 자, 그런 훈련이 되어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이제 초현실주의 시인 중에서도 뭐예요? 의식의 흐름. 거침없이 쓰는 훈련이요? 그럼요. 의식의 흐름. 막힘없이. 우리가 예를 들어서 꽃이 난다라고 우리가 해보자고. 꽃이 난다. 그러면 먼저 딱 걸리는 게 뭐가 걸려요? 에? 꽃이 피지 왜 나냐? 핀다, 진다 라고 하는 것이 이미 의식화되어 있죠, 내게는. 그럼 나는 난다라고 하고 싶은데 이렇게 쓰려고 하니까 무엇이 나를 제동해요? 핀다, 진다라고 하는 이 의식화된 의식이 나를 제어하는 거예요. 한 단적인 예지만 매사가 그렇습니다. 모든 것들이 그렇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2차 징후라고 하잖아요. 언어가. 의식화된 언어는 의미를 거느리고 있고 그 의미는 뭐예요? 나를 이 현실적인 세계에서 나를 의식화시키는 일종의 프레임이죠. 틀이죠. 그 틀을 깨부시면 난다가 돼도 좋고 꽃이 긴다가 돼도 좋고 꽃이 헤엄친다고 해도 좋고 꽃이 폭발한다고 해도 되고 마음대로 할 수 있다 이 말이에요. 근데 왜 우리는 못하나? 우리는 여기에 걸린 거예요. 여기에.
이런 훈련을 하게 되면 어떻게 돼요? 시에 딱 몰입이 되면 그대로 진행해서 나가는 거죠. 자기 검열 없이. 그렇게 나타나는 시는 뭐예요? 무엇을 우리들에게 주죠? 새로움이란 걸 줍니다. 왜? 나도 꽃이 핀다에 걸려 있었고, 너도 꽃이 진다에 걸려 있었는데, 병유리가 서는 시는 꽃이 피거나 지는 것이 아니라 꽃이 난다라고 섰네? 그럼 너도 새로움을 느끼고, 저희도 새로움을 느끼고, 새로움을 느낀다는 거예요. 그럼 그것이 뭐예요? 새롭다는 것은 우리가 프레임화된 이 세상으로부터 자유를 부여하는 거예요. 새로운 자유를 부여하는 거죠. 이해가 돼요? 그래서 제가 그 얘기를 하잖아요. 뭐든지 하시라. 뭐든지. 못할 게 뭐 있냐? 시에서. 못할 게 뭐 있냐? 이거는 안 돼요. 없어요. 다만 제가 자꾸만 말씀드리는 것은 이건 자 꽃이 난다라고 하는 것은 예를 들어서 손영자가 이 얘기를 했어요. 그럼 손영자의 얘기잖아. 근데 똑같이 또 꽃이 핀다라고 손영자가 얘기했다고 합시다. 그럼 나는 그게 뭐라고 해요? 상투적이잖아요. 왜 이렇게 써요? 아셨죠? 다르게 써야죠. 그럼 나는 상투적이라고 얘기를 하는 그 속에는 뭐가 있어요? 감동이 없어요. 이런 얘기예요. 익히 내가 아는 일이잖아요. 근데 내가 익히 아는 것을 뭐 하려고 시간 낭비해서 읽고 있냐 이 말이요. 나는 작품을 본다는 것은 내가 느끼지 못하고 내가 갖지 못한 다른 세계에 대한 접함이죠. 그것을 내가 갖기 위해서 나무 작품을 읽고 감동을 하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충족시키지 못한다면 작품을 읽어야 될 이유가 없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시를 갖고 오면 이건 상투적입니다. 이건 바꿔야 된다. 고치세요. 라고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거죠. 여기에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책을 꼼꼼히 이렇게 뜯어서 읽어보면 진리입니다. 말이 어려워서 이렇게 잘 습이 안 될 텐데 가만히 이렇게 들여다보면 놀라운 원리를 이는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하고 있는 처음에 문장들이 앞서거니 뒤서거니 하지만 점차 펜을 쥔 손의 리듬은 사고의 흐름과 일치한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내 속에 있는 이 흥, 끼죠. 나도 몰랐다 이 말이에요. 뭐 때문에 나는 못 쳤어요. 야, A라는 사람이 내가 이렇게 하면 얼마나 욕할까. 창피한데. 뭐 이런 것들로 확 누질려 있다가 그걸 홀홀 벗어던지니까 어떻게 돼요? 나는 너무너무 신나고 즐거웠어요. 도치죠. 그야말로 도치죠. 자, 우리가 시를 쓸 때 그렇게만 낼 수 있다면 무엇이 부럽겠는가? 그것이 안 되니까 앉았다, 일어났다, 담배 피웠다, 나갔다, 들어왔다. 우리가 시인론을 배울 때 문정이라고 하는 시인 배운 적 있죠? 거기는 어떻게 한다고 그랬어요? 방에 들어가서 시를 쓰는데 그러니까 자기가 이제 작업실이라고 일종의 이제 만들어 놨어요. 자기 집에다가 아침에 9시에 출근해서 저녁 오후 5시에 퇴근하는 걸로 다 프로그래밍이 돼 있어요. 그럼 이제 아침에 들어가서 이제 책상에 딱 9시에 들어가서 앉으면 뭐가 보인다고 그랬어요? 커튼 지저분한 거 보이고 책이 흩어진 거 보이고 커피 한 잔 마셔야 되겠지. 그렇게 자꾸 자기를 뭐예요? 합리화시키는 거예요. 도망가고 싶은 거죠. 왜? 이 부분에 몰입이 안 되니까. 그러다 보면 어때요? 하루에도 수만 가지를 상상하는 거죠. 내가 시를 쓰러 내 작업실에 들어갔는데 시는 고사하고 뭘 하고 있나요? 엉뚱한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엉뚱한 생각. 바느질을 하고 있고 뭘 만들고 있고. 그래서 단 하루에 10분이라도 그 시에 몰입해서 가는 사람은 위대한 사람이라고 그랬어요. 문정이 시인론 배웠잖아요. 그때 그 기억을 못 하시는구나.
자, 이제 사고하기와 글쓰기 사이에 차이가 없어지고 둘은 같은 리듬을 탄다. 시인은 그의 행위에 대한 의식마저도 잊어버릴 때. 그래서 우리는 저는 아직 그것까지는 제가 경험을 하지 못합니다. 24시간 꼬박 앉아서 시를 썼다는 친구가 있거든요. 식음을 전폐하고 배고픈 줄도 모르고 시간 가는 줄도 몰랐다. 나는 대단한 거죠. 대단한 거죠. 근데 제 이제 시 쓰는 습관 중에서 학대하고 이렇게 하다가 이제 새벽 3시가 넘어가고 4시가 되고 가장 이제 사람이 지칠 그 시간이잖아요. 그때 이제 몰입이 되기 시작하면 아침에 해 뜨는 때까지는 제가 경험한 적이 있어요. 언제 해가 떴나? 한 서너 시간, 너댓 시간은 시간이 어떻게 갔는지도 몰라요. 시간이. 몰입이 되면 그렇습니다. 여기 이 얘기처럼 자신이 서고 있는지 모른다. 돌연히 길을 막는 단어 하나 혹은 단어의 이면인 침묵이 나타나 흐름을 중단시킬 때까지 모든 것은 순탄하다. 그 여러분들 시를 쓰면서 딱 한 부분이, 그죠? 한 어휘가, 한 단어가, 한 이미지가 해결이 안 될 때가 있다 이 말이에요. 해결이. 그래서 여기서 합평하면서 이 부분만 해결하세요. 이거 이렇게 하잖아요. 그게 당최 안 돼요. 당최 안 돼. 시인은 줄기차게 장애물을 피하려고 그것을 돌아 어떻게 해서든 비켜나가려고 시도한다. 다 소용없다. 길들은 항상 동일한 벽 앞에 이른다. 애들로 가나, 위에 공중으로 가나, 기어서 가나, 땅굴을 파고 가나, 딱 그 부분에 대해서 막힌다. 딱 그 부분에. 그래서 이런 것들을 극복하기 위해서 서정준은 어떻게 했다고요? 자기 시를 써서 2년 동안 매일매일 서서 읽고 한 부분이 막히면 그 벽이죠. 온갖 의휘를, 온갖 이미지를 매일매일 생산해내는 거예요. 그래서 대입해보고 안 되면 또 바꾸고 또 바꾸고. 그래서 무려 물경 2년을 시달리면서 그 대가도 천재도 2년을 하면서 완성한 시가 뭐다? 국화옆에서 라고 하는 시입니다. 우리는 그 시를 쉽게 읽고 쉽게 감동하지만 그것을 창조해낼 때까지의 그 화자는 뼈를 깎는 고통을 2년 동안을 했다. 쉽게. 굉장히 쉬우면서도 그것이 위대함이라는 거죠. 위대함이라는. 그렇습니다. 자, 시인은 방금 썼던 글을 다시 읽어보고 뒤에 얽혀 있는 듯한 그 글이 비밀스러운 일관성을 갖추고 있는 것을 알고는 놀라워한다. 시는 부인할 수 없는 음조와 리듬과 체온의 통일성을 유지하고 있다. 그래서 동일성 이런 얘기 하죠. 제가 한편의 시에서는 그것이 그런 어떤 시적 정신이 면면이 연결이 돼서 흐르고 있더라. 그것은 하나의 전체다. 혹은 여전히 살아있는 부분들은 아직도 빛을 내며 전체의 일부가 된다. 하지만 시의 통일성은 물리적이거나 물질적인 의미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다. 뭘 시를 썼다고 해서 그 통일성이 이루어지냐? 아니다. 아까 이제 제가 국화협회서 이렇게 얘기를 했지만 국화협회서가 줄곧 우리들에게 이 얘기하고자 하는 그 시적 내포성은 말로서 다 표현할 수 없는 어떤 일체감과 통일성을 우리들에게 부여해 준다. 그래서 음조, 체온, 리듬 그리고 이미지들이 통일성을 유지하는 것은 시가 하나의 작품이기 때문이다. 그리고 모든 작품은 원재료를 소기의 계획에 종속시키고 변형시키려는 의지의 산물이다. 그 글을 쓰는 데에 이성적 의식이 거의 참여하지 못했던 텍스트엔 반복되는 단어들, 일정한 경향에 의해 계속 다른 것들을 생산해내는 이미지들, 잡을 수 없는 단어를 찾아 팔을 길게 뻗친 듯이 보이는 문장들이 들어있다. 그래서 우리는 한 사람의 시인의 시적 세계를 분석해내는 방법은
여러분들이 그 백화점이나 이렇게 가서 옷을 구할 때도 자기 스타일이라는 게 있죠. 색깔, 그 다음에 그 뭐 데코레이션 이런 것들을 자기 취향에 맞는 것만 줄창 사요. 남편이 어쩌다가 술 한잔 먹고 그 좋은 옷이라고 이렇게 들고 온 건 내 눈에 맞아요, 안 맞아요? 촌시로 도대체 입을 수가 없어. 그럼 남편이 그래요. 내가 사다 준 그 고급스러운 옷은 어디 갔냐? 속으로 화장실에 가서 그러면 저 인간이 무슨 말을 하는 거지? 그게 고급스럽다니. 고급스럽지 않아요. 그래서 그 남편의 취향을 알 수 있고 그 옷을 고르는 그 패션을 보면 그 사람의 성격을 알 수 있는 거죠. 시도 마찬가지입니다. 시도. 여러분들 시 10편을 갖다 놓고 분석해버리면 여러분들한테 그 내면 세계까지 다 탈탈 털립니다. 왜? 어휘군이죠. 어휘군이죠. 이 사람이 무엇을 즐겨 사용하나? 사랑을 입에 달고 사는 사람은 사랑을 입에 달고 살고요. 죽겠다를 입에 달고 사는 사람은 죽겠다를 입에 달고 살고요. 괴롭다고 입에 달고 사는 사람은 괴로움의 그 하나의 세계죠. 시도 마찬가지입니다. 시 안에 여러분들이 구사하고 있는 그 어휘의 공통성이 있어요. 그러면 저는 그 시를 보고 이 사람이 가지고 있는 근본적인 정서는 여기에 있군. 이쪽 세계군. 딱 알 수 있죠. 그런 점에서 보면 제가 가끔 농담처럼 얘기하는데 반무당 됐습니다. 반무당이 됐다. 아마 여러분들 제가 가장 우리 교실에서는 안 하는데 제가 그럴 겁니다. 예를 들어서 이게 다 지워놓고 송영자 씨 지금 머릿속에 생각나는 말 한마디만 해보시죠. 이렇게 얘기하면 고마워도 무슨 말요? 무슨 말요? 아니 아무거나 어휘 하나만 생각해내세요. 그러면 안경이라고 얘기해요. 그러면 안경이라고 얘기를 하면 그 안경을 통해서 뭐예요? 지금 상태가 어떤지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 그걸 다 알 수 있어요. 선생님이요? 예. 신기하죠. 신기하죠. 저는 모르겠는데. 전문가하고 비전문가하고 다르잖아요. 그 점수 맞아야겠네. 안 가르쳐줘요. 안 가르쳐줘요. 그래서 우리 교실은 안 하죠. 근데 외부에 이제 가면 특히 이제 학생들이나 아니면 일반인들 이렇게 하면 신기롭게 생각해요. 무당인가 저 사람? 자란 그 환경까지도 거의 이 얘기를 할 수 있어요. 거의. 진짜로.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가? 라고 하는 것까지도 얘기를 하면 아니 시인이에요? 무당이에요? 선생님 처음 선생님 뵀을 때 저한테 그렇게 하셨어요. 예. 그래서 제가 몰래. 그때 다 알았어요. 30분 만에 다 알았다, 이 박영일을. 그래서 그렇게 나를 알아준 사람, 얘기해준 사람이 처음인 것 같았어요. 재밌어요. 심리학, 나쁜 게 아니고. 아니잖아요. 우리가 다른 사람 얘기를 들으면서도 내가 거기에 동화되거나 물드는 거죠. 그죠? 그러면 그이들을 치료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병자가 되는 거예요. 내가 병자가 됩니다. 자, 일정한 경향에 계속 다른 것들을 생산해내는 이미지들, 잡을 수 없는 단어를 찾아 팔을 길게 뻗친 듯이 보이는 문장들이 들어있다. 시는 흐르고 달린다. 이 흐름이 바로 시에게 통일성을 부여한다. 그런데 흐름이 이란 단순한 움직임뿐 아니라 또한 무엇을 향해 간다는 것도 의미한다. 단어들을 존재하게 하고 또한 앞으로 향하게 하는 긴장은 그것들이 무엇인가를 만나기 위해 나아간다는 사실이다. 단어들은 자신의 행진에 의미를 부여하고 그 행진을 멈추게 할 한 단어를 찾는다. 시는 이 마지막 단어에 의해 그리고 단어 앞에서야 환하게 밝아진다. 시편은 숨어있는 어쩌면 말해질 수 없는 그 단어를 향한 겨냥이다. 결국 시의 통일성은 다른 모든 작품들의 통일성과 마찬가지로 그 방향과 의미에 의해 이루어진다. 그러나 갈짓자 모양의 시편의 흐름의 마지막 순간 의미를 부여하는 그는 도대체 누구란 말인가? 그는 도대체 무엇인가?
도대체 무엇인가? 그것을 찾아서 10년도 시를 쓰고 20년도 쓰고 그렇게 합니다. 하나님 당신은 무엇이란 말인가? 그러면서 교회에 가서 10년도 기도하고 20년도 기도합니다. 절간에서는 또 뭐라고요? 도대체 도란 무엇인가? 하면서 공부를 합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시도 또한 그러하다. 시도 그러하다. 그러하다. 그래서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고 이제 감별할 수 있는 눈이 생기면 여러분들은 아무 시를 읽지 않죠. 아무 시를 읽지 않습니다. 아무 시를 안 읽는다고요? 아무거나 읽지 않는다. 수준이 이제 나서 있는 거지. 아무거나 수준이 읽지 않는다. 그래서 서점에 가거나 아니면 어떤 작품을 문해지를 보거나 보면 감별하는 눈이 생겨서 100편이 있으면 한두 편, 서너 편. 그것이 내가 취사 선택할 수 있는 시적 세계입니다. 그 나머지는 전부 다 뭐라고요? 내가 감별 눈을 분명히 가진다면 그 나머지는 미달이죠. 함량 미달인 거죠. 함량 미달입니다. 그것을 위해서 우리는 오늘 또 공부하고 기도하고 또 나아갑니다. 고민하고. 아셨죠? 네, 좋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